네, 그럼 지금부터 2022년 이올연합회의 특관 하는 이월 동창회 선배님과 그리고 저희 동기 여러분들 이렇게 2022년 새해가 바뀌어서 인사드리게 돼서 되게 반갑습니다. 지금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 제가 첫 번째 연자로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개인적으로 무한한 영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그 김공미 사업부장님이 설명해 주신 대로 저는 91년도에 이화여자대학교로 졸업을 하고요. 지금 95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뇌과학을 연구하고 있는 뇌과학자입니다. 제가 오늘 시켜드리고 싶은 주제는 건강한 뇌와 건강하지 않은 뇌라는 주제입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 뇌에 대한 어떤 중요성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사실은 저희가 이제 굉장히 오래 사람들이 장수를 하면서 다양한 질환에 노출이 되는데, 그 중에서 사실은 그 본인 환자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도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는 질환이 바로 뇌질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건강하지 않은 뇌, 즉 질환이 생긴 그런 뇌는 어떤 점들이 바뀌어졌는지 제가 굉장히 기초적인 그 신경 생물학적인 얘기를 오늘 아주 쉽게 풀어가 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오늘 드리는 이 주제는 제가 그 의사 선생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떤 임상적 소견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는 뇌를 연구하는 기초 과학자의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치매가 생긴 뇌는 과연 어떠한 것이 잘못되어서 어떠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뇌에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기본적인 백그라운드를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뇌는 그게 크지가 않습니다. 지금 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커데버 돌아가신 분의 뇌를 직접 꺼내서 본 사진이 되겠는데요. 보통 성인의 뇌는 그 사람의 편차가 좀 있겠지만 약 1.4kg 정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60kg에서 한 80kg 정도의 몸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비하면 뭐 60분의 1, 80분의 1에 해당하는 정도로 굉장히 작은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실은 뇌를 어떻게 영역적으로 구별도 안 가고 커다란 어떤 두부 같은 형태의 기관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 안을 살펴보면 사실은 뇌가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능을 조절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은 많은 신경과학자들이 각 뇌 영역이 어떤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자세하게 공부를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뭐 여기 보시면 영어로 써서 눈에 잘 안 들어오실 수도 있겠지만, 이 앞쪽을 보게 되면은 뭐 스페셜 메모리, 그 다음에 잠깐만요, 제가 이 레이저를 포인터를 켜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스페셜 메모리, 그러니까 즉 우리가 어떤 공감각적인 어떤 작업 기억적인 기억을 수행하는 곳이 전두엽에 해당하는 거, 그다음 내가 어떠한 그러한 뭐 이게 예상을 한다거나 그런 어떤 엔티서페이션을 하는 그런 기관들이 맨 앞쪽에 있는 전전두엽 같이 우리 뇌에는 아주 자세한 작은 영역들이 각각의 다른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놀라운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건 조금 더 이제 그 간략하게 이제 그 기능을 구별해 놓은 그림이 되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전두엽, 즉 전두엽이 변하면 사람의 성격도 변한다고 하는 중요한 기관인 전두엽, 뭐 후두엽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이렇게 뭐 기능적으로 우리가 알기 쉽게 영역을 나눈 그런 그림이지만, 사실은 이 뇌 안에는 엄청나게 많은 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게 10의 11승계나 되는 신경세포가 우리 뇌 안에 있는 것이고요. 만약에 우리가 뇌세포를 한 번 셀 때 2초가 걸린다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세포를 셀 때 약 2000년 이상이 걸릴 정도로 우리의 뇌 안에는 셀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세포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포들은 사실은 여기 보시는 이런 그림들이 저희 그 연구실에서 직접 생산한 그런 이제 연구 자료들인데요. 생쥐의 뇌를 이제 꺼내서 저희가 다양한 어떤 면역 조직학적인 기법을 통해서 각각의 다른 신경세포가 다른 색깔을 띌 수 있게 이렇게 나온 그림인데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굉장히 많은 신경세포들이 서로 얽히고 설키고 이런 어떤 기능을 네트워크를 형성하면서 우리가 중요한 뇌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기관인데요. 언뜻 보시면 사실은 굉장히 아트적이고 예쁘고 이렇지만 이것들이 이제 사실은 또 하나의 연상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왼쪽에 나오는 이 그림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쥐의 뇌를 직접 저희가 스테인, 그러니까 염색을 해서 본 그림인데요. 뭐 연상되는 그림이 있으신가요? 이게 이 다음 오른쪽 그림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른쪽 그림도 굉장히 반짝반짝 빛나고 왼쪽에 있는 생쥐의 뇌의 그림과 약간 비슷한 면이 있는데 사실은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우리의 우주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뇌가 21세기에 우주 과학과 더불어서 우리가 꼭 정복해야 되는 그런 미지의 분야라고 알려져 있고 21세기에 정복해야 되는 두 가지 영역이 우주와 뇌과학이라는 그런 말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정도로 아주 광범위한 생경세포들을 가지고 있고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뇌인데요. 이런 뇌에 사실은 사람들이 뭐 이집트 시대 그 이전 BC 7000년부터 사람들이 뇌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고 여기 보시는 거는 19세기의 유명한 신경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카할이라는 사람이 직접 손으로 뇌 세포를 관찰하면서 그린 아트입니다. 사실 카할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신경과학자이기도 한데요. 이 사람은 사실은 미술가이면서 뇌과학자였어요.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뭐 미술가이면서 건축가이면서 과학자였던 것처럼 이분도 굉장히 뛰어난 어떤 미술적 감각이 있지만 이거를 신경과학으로 승화를 시켜서 이 당시에도 노벨상을 받을 정도로 아주 유명한 신경과학자였죠.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사실은 이러한 정교한 이런 신경세포를 이분이 미술 작품으로 승화된 것도 있지만 한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런 메시지는 신경세포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신경세포의 종류가 단지 한 개가 아니고 굉장히 많다. 엄청나게 많은 세포의 종류가 있다. 근데 그러면 우리가 건강한 뇌라는 거는 과연 무엇인가? 제가 생각했을 때 건강한 뇌라는 거는 우리 뇌 안에 있는 다양한 신경세포가 조화롭게 각각의 기능을 잘 수행하는 그런 상태가 건강한 뇌거든요. 그럼 어떠한 것이 잘못되어서 이러한 건강한 뇌가 건강하지 않은 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무서운 치매라든가 파킨슨 병이라든가 아니면 더더욱 나가서 스트로크나 뇌암이 걸리는지 이런 면에 대해서 제가 짧은 지식이지만 오늘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뇌를 굉장히 간략하게 이제 설명한 그림이거든요. 여기 보시면 노란색에 해당하는 부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세포, 뉴런에 해당하는 거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그 뇌의 어떤 주인공은 신경세포, 뉴런이라고 많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뉴런이라는 그런 말은 여러분들도 많이 들으셨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지금 고3과 재수생의 엄마이기 때문에 저희 큰아이가 이제 인강을 많이 듣는데 유명한 우리나라의 일타 수학 강사가 내는 책 이름이 뉴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런은 우리 생활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사람들한테 노출되어 있는 그런 세포인데요. 사실은 이 뉴런이 주인공인 것 같지만 이 주인공을 보좌해주는 그런 세포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보라색에 해당하는 것이 마이크로글리아, 그러니까 소교세포라고도 하고요. 그 여기 초록색에 해당하는 것이 아스트로사이트, 별세포라고도 하고 또 뉴런이 그냥 있으면 그 기능이 수행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세포의 조력을 받아야 돼요. 도움을. 그런 세포가 바로 올리고덴드로사이트라고 하는 세포인데 이거는 뉴런한테 이렇게 전깃줄처럼 이렇게 전깃줄에 그런 전기 껍질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뉴런의 엑손 부분을 감싸주면서 이 역할이 무엇이냐면은 뉴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호를 전달하는 건데 신호를 더 빨리 전달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러한 세포들은 그냥 교과서에 한 줄 정도로 나왔었어요. 제가 처음에 뇌과학을 공부하게 되었던 1990년대 후반, 2000년대 초만 해도 모든 그런 스팟라이트는 그 뉴런한테 집중이 돼 있고 마이크로글라이아들의 그런 기능은 한 줄로 브레인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다라고 끝났습니다. 왜냐하면은 브레인에는 사실 굉장히 신기한 기관인데요. 우리 몸에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굉장히 중요한 건 자가 면역이잖아요. 저희 안으로 끊임없이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나 여러 가지 나쁜 그런 물질들이 침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암세포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몸은 끊임없이 암세포가 생겼다 없어졌다를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몸 안에 면역세포, 즉 T셀과 B셀 같은 면역세포들이 이러한 물질들과 싸우고 이겨내는 그런 과정이 있거든요. 면역이라는 과정이. 근데 브레인 안에는 T셀과 B셀이 다른 기관에 비해서 현저하게 작습니다. 사실은 T셀과 B셀이 뇌 안에 있다는 것이 밝혀진 것도 불과 몇 년 전에 해당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제까지는 브레인은 면역이 없는, 면역 시스템이 없는 기관이다. 근데 어떻게 뇌가 정상적으로 건강하게 유지가 될 수 있느냐? 그 역할을 수행한 것이 바로 이 보라색에 해당하는 마이크로글라이아, 소교세포라는 아이의 작용이었거든요. 근데 예전에는 이 아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그냥 평가절하되어서 그냥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라고 이렇게 치부가 돼서 갔는데, 요즘에 나오는 최신 연구의 어떤 그 경향은 이 마이크로글라이아나 여기 보시는 그 초록색의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세포들이 특히 퇴행성 뇌질환, 치매나 파킨슨 병과 같은 그러한 무서운 병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라는 것이 최근의 학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오늘 조금 설명을 드리고요. 뉴런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이제 우리의 신경세포가 되는데, 이 신경세포가 한 개가 아닙니다. 우리 뇌 안에는 그 신경세포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다른 종류의 신경세포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마이크로글라이아나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그런 세포 이외에도 뉴런 자체에서도 이렇게 많은 뉴런들이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기능에 따라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병원에 가시면 사실은 의대를 졸업하신 분들이 모두 다 MD, 의학 박사님들이신데, 이분들이 각각의 전문 영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누구는 내과 선생님, 누구는 외과 선생님, 누구는 안과 선생님. 이런 것처럼 뉴런도 그 말은 뉴런인데 그 뉴런이 하는 기능에 따라서 뭐 모터 뉴런 아니면 뭐 센서리 뉴런, 그다음 여러분들의 어떤 그 내장을 이제 조절하는 그런 호르몬을 분비하는 뉴로엔도크린 뉴런, 이런 것처럼 자기가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뉴런들도 또 세분화가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어떤 영역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고, 이러한 뉴런들이 진짜 수십만 개, 수억 개, 그러니까 수 빌리언 넘버 오브 뉴런들이 모여서 조화롭게 행동을 해야 우리 뇌가 건강한 뇌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조금 제가 빨리 지나가는데, 그 사실은 이 두 개의 뉴런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을 때 뉴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신호를 전달하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몸 안에 들어오는 모든 자극이 뇌에는 그게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눈으로 들어오는 시각 신호, 귀로 들어오는 청각 신호, 우리가 손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감각 신호, 이런 것들이 뇌로 전달되면 이게 다 신호인데, 이 10의 11승계나 되는 뉴런들이 각각 자기가 프로세스하는, 자기가 전달해야 되는 신호들이 정해져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신기한 거는 뉴런은 자체적으로 전기 신호를 만들어서 그 일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뉴런은 굉장히 신기한 세포죠.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듯이 없는 상황에서 내가 자극이 들어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전기 신호를 내어서 이거를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한 부분이고, 이 하나의 뉴런, 1번 뉴런, 노란색 뉴런에서 주황색 뉴런으로 전달될 때 진짜 신기한 거는 이 안에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비어진 공간. 사실 제가 물리학을 전공했는데 뉴런을
왜 뇌과학을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했느냐. 이거는 사실 요 부분에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이 전기 신호라는 거는 전깃줄이 없으면은 전기가 가지 않듯이 뉴런도 엑손, 그러니까 뉴런이 있는 상황에서만 전기적 신호가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뉴런이 다음 뉴런으로 전기 신호를 전달할 때 이 가운데 공간이 있어요. 이렇게 이 부분이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이고, 시냅스가 굉장히 중요한 뇌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인데 여기가 이렇게 공간이 떠 있단 말이에요. 그럼 과연 어떻게 되는가? 뉴런은 진짜 신기하게 이 끝에 전기 신호가 도달하면 바로 화학적 물질,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합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이렇게 빈 공간에 탁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는 패스가 없어요. 길이 없어요. 이 아이들이 불확정설의 원리에 따라서 아주 많은 확률적인 그런 어떤 변수를 가지고 이게 빠르게 전달되고 다시 여기서 제로, 여기서 또 무에서 유를 창조해서 전기 신호가 생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물리학적인 그런 물리학적인 그 가설에 물리학에 굉장히 충실한 기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물리학과 선배들도 계신데요. 제가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면 저희 바디에서, 저희 몸에서 가장 물리학적인 이론을 잘 따라가는 기관이 뇌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뇌를 접했을 때 정말 그 순간적으로 아주 매료가 되고, 그 이후로 제가 25년 넘게 뇌를 연구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사설이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뭐 간단한 기구로 뇌에서 나오는 신경 전기 세포를 측정할 수도 있고, 이거를 사실은 이렇게 물리학 실험실에서 볼 수 있는 오실로스코프죠. 이런 걸로 보면은 뇌의 신호를 이렇게 측정하고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신기하죠. 여러분의 뇌 안에도, 여러분의 그 머릿속 안에도 모든 신경세포가 이렇게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는 거고, 그게 아주 랜덤하게 나오면 사실은 우리는 아무 일도 못하는데, 우리가 무슨 일을 수행해야 될 때 그 영역에 해당하는 뉴런들이 폭발적으로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서 주의력도 생길 수가 있고, 여러분이 기억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트적인 어떤 창작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기적 신호에 해당하는 것이고, 시냅스가 되면은 사실은 그런 MT 공간을, 그러니까 비어 있는 공간을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이 돼야 되는데, 이 뉴런들이 1번 뉴런이거든요. 이 위에 있는 뉴런이. 그리고 2번 뉴런. 이 안에 여기 요 부분들이 시냅스라고 하는 비어 있는 공간인데, 이 부분들을 이렇게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전달돼야 되는데, 참 신기하게도 이 1번 뉴런의 끝에 이게 동글동글한 진주 같은 거 보이시잖아요. 이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을 가지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각각의 뉴런이 만들어내야 되는 다른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고, 이 뉴런들은 자기가 맞는 시간, 맞는 어떤 장소에 이거를 떨어뜨려 주기 위해서 이렇게 이 신경 전달 물질을 이 안에 잘 구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신호가 올 때까지, 맞는 나에게 타이밍이 올 때까지. 그래서 굉장히 신기한 게 사실은 신경세포예요. 저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자연의 오묘함, 사실은 이 인체의 신비함, 이런 거에 굉장히 매료가 되고는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신경 그 세포를 절단을 해서 단면을 본 것이고, 여기에 해당하는 게 시냅스인데, 이게 조그만 동글동글한 것들이 아까 보셨던 그런 진주알 같은 이런 그런 베시클이라고 하는 기관이고, 요 안에 신경 전달 물질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이 시간이 딱 되면 이 시냅스, MT 공간으로 이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를 해서 이렇게 뇌가 아주 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할 때 이런 어떤 기능들이 숨어져 있습니다. 되게 놀랍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우리가 건강한 뇌에는 뉴런을 포함해서 마이크로글라이아, 아스트로사이트 이런 아이들이 조화롭게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이 글라이아 세포는 여러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글라이아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베슬도 있죠. 즉 혈관.
이게 저희 랩에서 직접 제가 이제 연구하고 있는 그런 영상인데요. 보시다시피 이건 생쥐 뇌의 혈관이긴 하지만 우리 뇌 안에서도 이렇게 아주 복잡하고 많은 모세혈관, 정맥, 동맥 이런 것들이 뇌 안에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초록색에 해당하는 게 바로 신경세포가 되겠고요. 근데 이 신경세포가 사실은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그런 마이크로글라이아, 소교세포나 아스트로사이트가 점점 중요해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알게 된 게 무엇이냐면은 이게 뇌 안에 있는 혈관이에요. 여러분들이 흔히 혈관이라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약간 저도 처음에는 호수 같은 거 생각했어요. 그 물이 나오는 호수. 플라스틱 관으로 되어 있어서 안에는 혈액이 흐르고 바깥에는 이제 조직이 있고 그런 게 이제 혈관인데 뇌에 있는 혈관은 굉장히 특이적으로 왜 그렇게 만들어졌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플라스틱 호수처럼 빈틈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세포가 얼기설기 모여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엉성해 보이지만 이게 건강한 뇌에서는 이 마이크로글라이아나 아스트로사이트가 이제 노란색이거든요. 이런 아이들이 다 힘을 모아서 이 혈관을 아주 탄탄하게 잡고 있어요. 건강한 뇌에서는. 건강하다는 게 지금 제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진짜 저희 랩에서 나온 데이터인데 이게 생쥐 내에서 혈관이 이렇게 있고 초록색에 해당하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글라이아 세포거든요. 그러니까 이 글라이아 세포들이 하는 일이 혈관을 탄탄하게 유지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혈관에 아까 면역세포가 우리 뇌에 있는 면역세포가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T셀과 B셀이 아주 작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아주 잘 우리 뇌는 건강하게 유지되는데 왜 그럴까? 이 혈관이라는 게 브레인 안에 있는 혈관은 나쁜 물질이 나오지 못하게 이 세포들이 딱딱 이게 프로텍션 이거를 아주 단단하게 잡아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1번 첫 번째 베리어죠.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BBB라고 하고 있고 이 BBB가 건강하다는 거는 여러분 뇌가 건강하다는 거의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신호입니다. 근데 이게 BBB가 탄탄하면 면역세포, 그러니까 나쁜 물질이 들어오지 않는 것도 좋지만 또 하나 나쁜 점도 있어요. 이 아이가 너무 탄탄해서 약물도 통과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치매 치료제라고 이렇게 인정받은 게 FDA에서 승인받은 게 작년에 나온 물질이 딱 1호입니다. 하나, 첫 번째.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BBB가 너무 탄탄해서 약물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제약이나 어떤 우리 바이오 산업에서 아주 그 기술이 출중하게 이제 진보가 돼서 많은 좋은 약들이 발명이 되거든요. 근데 뇌에서는 특이적으로 BBB 때문에 약물이 무용지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BBB의 특성인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는 에이징 되는 상황이 되면 이런 세포들이 어떤 일이 생길지 한번 보실까요? 이 그림은 이제 컬툰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젊었을 때는 우리를 도와주던 마이크로글라이아나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아이들이 돌연 변합니다. 무엇으로? 적군으로. 왜냐하면은 이 아이들은 굉장히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들이에요. 건강했을 때는 아주 그냥 쓰레기도 잘 치우고 면역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고 브레인을 어떻게 이제 내가 프로텍션하는 그런 어떤 방어를 하는 기능이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늙거나 아니면 어떤 그 물질들이 들어와서 이 아이들을 살살 건드려요. 마이크로글라이아나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애들을 살살 건드려서 얘들을 그러니까 저는 약간 화가 나게 만든다라고 표현을 쓰고 싶은데 이 아이들을 살살 이렇게 자극을 시켜주면 이 아이들의 성질이 돌연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냐면은 자기 자체가 독성 물질을 내보내는 그런 아이들로 바뀌어 버려요. 그리고 자기가 원래 가지고 있는 기능은 특히 이 마이크로글라이아 같은 아이들은 이런 어떤 분비물이나 아니면 뭐 A베타 단백질 이런 어떤 불순물 등을 잡아 먹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잡아먹어서 클리어해주는 청소부의 역할을 하는데, 이 아이들이 늙은 이 그 뇌나 아니면 내가 병이 있는 뇌에서는 그 자기의 그 기능, 자기의 어떤 책무, 의무를 잊어버리고 자기 자체가 독성 물질을 내보내서 뉴런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은 굉장히 이게 무서운 일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마이크로글라이아나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애는 다 제 안에 있는 세포거든요. 이 아이들은 이물질도 아니고 내 안에 있는 세포가 화가 나서 나를 공격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 아이들을 선택적으로 죽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죽이게 되면 다른 기능도 다 떨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엄청난 우리가 정말 뒤로 가지도 못하고 앞으로 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에이징 브레인에서 이렇게 이 옆에 있는 세포들이 자극을 받아서 자기들 스스로 프로인플라메토리, 그러니까 즉 자기 스스로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들을 분비하면서 뉴런들을 공격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 나이가 들면서 여기 보시는 뭐 AD, PD 이런 것들이 다 알츠하이머 디지즈, 파킨슨 디지즈, 헌팅턴 디지즈, ALS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누게릭 디지즈거든요. 이게 모두 다 퇴행성 뇌질환들인데 이 퇴행성 뇌질환이 생기게 되는 여러 가지 바이오적인 얘기들을 지금 이렇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요소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이 퇴행성 뇌질환을 만들게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중에서도 무서운 거는 염증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염증 수치가 중요하다. 여러분들 지금 그 건강검진 받으시게 되면 혈액에서 염증 수치를 굉장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브레인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염증 수치가 뉴런, 즉 우리의 어떤 기능을 담당하는 이 신경세포한테는 아주 치명적입니다. 저는 뉴런이 어떤 게 생각이 드냐면은 굉장히 성질이 급한 아주 중요한 일을 하는 그런 뭐라고 할까, 군인 같다고 할까요? 얘들이 진짜 아주 튼튼한데 얘들은 지속력이나 이런 건 없어요. 지구력도 없고. 그러니까 뭔가가 오면 팍 죽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옆에 있는 염증 상태가 되면 자기 스스로의 마이크로글라이아나 아스트로사이트들이 염증 물질을 이렇게 막 분비하잖아요. 얘는 그냥 바로 죽거나 아니면 자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해서 기억이 없어지거나 우리가 운동 능력을 상실하거나 이런 기타 등등의 아주 무서운 질환의 기초가 되는 그런 순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BBB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이 BBB가 만약에 아스트로사이트가 이제 그 염증이 생기면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되겠어요? 브레인 안에 있는 혈관도 구멍이 뚫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리키지가 된다고 하거든요. 나는 건강한 상태는 이 BBB가 아주 잘 유지가 돼서 나쁜 물질들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근데 내가 만약에 조금 이상해서 BBB가 깨지기 시작하면은 혈액에 있는 세포들이 들어오는데 그 중에서도 뭐 백혈구라든가 여러 가지 호중구 세포들이 들어오는데 그 세포 자체가 뇌한테는 적입니다. 독성 물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BB가 튼튼하게 유지되는 것이 이 사실은 건강한 뇌를 오래 유지하는 그러한 어떠한 그 시크릿 비밀적인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연구들이 나왔냐면은 이게 2017년에 굉장히 유명한 그 메디컬 저널이거든요. 여기 영어로 쓴 걸 제가 말씀을 드리면 그 알츠하이머 치매가 블러드 브레인 베리어,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BBB의 디스펑션, 그 기능적 저하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얘기였거든요. 그래서 이 유명한 미국에 있는 졸로비크라는 그룹에서 환자의 뇌에서 그 특히 치매 환자,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에 대해서 이 BBB가 얼만큼 타이트하게 조절되느냐 안 되느냐를 조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했는데 이렇게 굉장히 유명한 네이처 메디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그 논문에도 저널에도 논문을 투고했는데 보시면 BBB가 깨어지는 거는 그 early cognitive dysfunction, 즉 인지 기능 저하의 제일 처음에 볼 수 있는 바이오마커다. 즉
BBB가 깨지는 순간이 우리가 치매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한 얼리 인지기능 저하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논문을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를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면 이 BBB라는 게 아주 우리 건강한 뇌를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관인데 그게 깨지는 순간부터 뇌 안으로 뭐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원래 브레인 안에 있는 마이크로글라이아나 아스트로사이트 같은 아이들을 이렇게 자극을 시켜서 걔가 아군이었는데 적군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경세포 공격하고 신경 기능을 저하시키고 이런 기능들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BBB를 잘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런 사실은 안타깝게도 BBB를 건강하게 잘 유지하는 방법은 잠을 잘 주무시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 외에는 사실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그런 쪽의 연구를 저도 수행하고 있는데요. 빨리 우리가 BBB를 튼튼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저도 열심히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보여드리고 싶은 이 그림은 퇴행성 뇌질환과 노화거든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알츠하이머성 치매, 파킨슨병, 이거는 ALS라고 해서 루게릭 병이거든요. 근데 진짜 정말 슬프게도 나이가 들면서 이 질환들의 발병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루게릭병은 사실은 굉장히 레어한 질환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알츠하이머라든가 파킨슨은 진짜 나이에 비해서 기하급수적으로 변하는데요. 알츠하이머에 대한 어떤 그 여러 가지 그 발생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여성이 남성보다 발병률이 더 높아요. 왜 그런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근데 파킨소니아는 오히려 남자가 여자보다 발병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밝혀지지는 않았고요. 근데 오늘은 제가 이 중에서도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대해서, 왜냐하면 파킨슨도 우리 주변에 좀 있으시지만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좀 우리 주변에 눈에 띄고 사실은 치매를 앓게 되면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가족들도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질환이기 때문에 또 저희 연구실에서도 치매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알츠하이머성 치매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혈관성 치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치매가 있는데 그중에서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이유는 이거는 유전적 요인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포이4라는 유전 인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환경적인 요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에 내가 잠을 잘 안 잔다거나 밤낮이 바뀌는 생활을 한다거나 그런 분들, 그다음에 생활 습관, 비만이나 담배 같은 것도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당뇨병, 심혈관 질환 등의 혈관 질환. 왜냐하면 아까 보여드렸지만 BBB가 얼만큼 잘 유지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저희한테는 굉장히 나쁜 소식은 여성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에 더 취약하다는 건데요. 만약에 65세가 넘게 되면은 그 6명 중에 1명의 여성이 알츠하이머스 치매에 걸릴 확률이 있게 되는 것이고 남자는 11명 중에 1명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여성과의 어떤 관계가 이제 나와 있는데 이게 아직 그 이유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그 제가 알츠하이머스 치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시는 게 이제 왼쪽에 보는 게 건강한 뇌고요. 이 뇌가 보면 이게 이 각각의 부분에 뇌세 신경세포가 가득 차 있는 그런 상황. 이게 그 구멍이 별로 없고 굉장히 가득 차고 예쁘거든요. 근데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진행된 뇌는 일단 쪼그라들어 있습니다. 뇌가 굉장히 작고요. 이 뇌 가운데 구멍들이 뻥뻥 뚫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부피도 훨씬 줄어 있죠. 이거는 뇌 신경세포가 죽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렇게 가득 차고 빵빵해야 뇌 기능이 잘 수행되는데 보시면 이렇게 조글조글하게 돼 있고 그중에서도 해마라고 하는 곳이 우리의 기억을 담당하는 곳이거든요. 근데 해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게 정상의 해마고요. 이게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가지고 있는 분의 해마입니다.
거의 비어 있죠. 굉장히 음. 무서운 일인데 이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게 되면 기억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알츠하이머성 기억을 잃어버리 이게 아니라 그 부분을 담당하는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에는 저렇게 우리가 눈으로 보아도 확연하게 거기에 신경세포가 죽어 있는 그런 상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면 그 안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왜 알츠하이머성 치매는 신경세포가 죽느냐? 보면은 이 알츠하이머성 치매의 환자의 뇌를 보면은 여기 보시는 게 원래 이게 신경세포거든요. 건강한 사람들은 신경세포만 있어야 돼요. 글라이아 세포랑. 근데 여기 보시면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동세계 뭐 이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얘가 사실은 단백질 덩어리예요. 여기는 아밀로이드 베타 단백질이라고 하는 단백질 덩어리인데 이런 아이들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환자들의 뇌를 보게 되면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이렇게. 원래는 얘가 없어져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마이크로글라이아 같은 애들이 얘를 제때 청소를 해서 뇌세포만 있어야 되는데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이렇게 진짜 신기하게 단백질 덩어리가 뭉쳐져 있습니다. 얘들이 결국은 독성 물질이기 때문에 신경세포를 공격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걔는 어디서 왔느냐? 이 단백질 덩어리는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왜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의 뇌에는 저게 단백질 덩어리가 있느냐? 정말 이것도 슬프게 그 단백질조차 제가 만들어내는 원래 제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에요. 그래서 건강한 뇌에서는 이 APP라는 아이가 그 단백질의 그 모체거든요. 아까 그 덩어리에. 여기 보시면 아밀로이드 프리커서 프로틴 한마디로 줄여서 APP 단백질. 근데 얘가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여기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뉴로널 디벨로프먼트. 뉴론도 이게 발달을 하잖아요. 어린아이부터 성인까지. 거기에 없어서는 안 되는 단백질이에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뉴론이 신호를 전달할 때 이 아이가 없으면 전달이 잘 안 돼요. 여러 가지 뉴론의 펑션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단백질이거든요. 근데 얘가 정말 이거는 진짜 자연의 섭리가 정말 신기하게 이 가운데 있는 게 APP라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정상인 경우 이 알파 시크레테이즈라는 엔자임으로 얘가 잘려서 정상적인 어떤 APP 이런 조금만 이런 단백질 덩어리가 되면 얘는 잘 분리가 되고 분비가 되는데 이상하게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이 잘리는 게 알파가 아니고 베타라는 아이가 잘라요. 그리고 원래 내가 요렇게 그레이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신기하게 그레이 부분이 없는 이렇게 분홍색에 해당한 요 부분이 되는데 얘는 잘 뭉치고 이런 아이들이 아까 보신 그런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 원흉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기전에 의해서 내가 알파가 베타로 변하는지 왜 베타가 여기선 더 우세하게 자르는지는 잘 밝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이런 단백질 덩어리를 만드는 게 APP 단백질이고 그 순간의 선택 알파 시크레테이즈가 아니고 베타 시크레테이즈로 자르게 돼서 이런 조각들이 떠다니다가 이렇게 뭉치게 되고 얘가 신경세포를 공격하고 또 다른 단백질은 타우라는 아이도 있거든요. 근데 이 아이도 내가 원래 없어서는 안 되는 단백질이에요. 근데 치매 환자의 뇌에서는 얘가 정말 아주 조그만 그 작용인 타우 인산화가 잘못돼서 얘가 병리적 타우로 되면서 얘도 역시 막 쌓여요, 단백질이. 그래서 이 아이가 결국은 신경세포를 건드리고 공격하고 신경세포를 죽게 하는 원흉이 됩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게 또 그런 와중에 아까 제가 계속 얘기 드리지만 건강한 뇌는 이렇게 신경세포, 마이크로글라이아, 아스트로사이트, 혈관 BBB도 아주 튼튼하죠.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이런 상태인데 내가 AD 브레인은 단백질들이 막 쌓이고 이 아이가 마이크로글라이아를 변하게 하고 이 변한 아이들이 독성을 내서 BBB가 이렇게 뚝뚝 구멍이 생겨요.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또 호중구 세포나 백혈구들이 들어오면 걔들도 뉴런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이게 AD 브레인은 사실은 이게 어느 한계를 고쳐서
나을 수 있는 병은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 요소가 들어있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는 그런 세포가 오히려 나를 공격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치기 힘든 그러한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긴 또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 그 내가 만약에 어떤 AD 그 현상을 보여드리기 전까지 사실은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여기 보는 빨간색이 A베타 단백질이고요. 파란색이 타우 단백질이거든요. 이 부분이 이 노란색에 해당하는 것이 나의 인지 기능이에요. 인지 기능이 저하되는 순간부터 15년 전부터 이 단백질들은 우리 몸에서 우리 뇌에서 조금씩 축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초록색에 해당하는 그 라인이 마이크로글라이아와 에스트로사이트이 내가 자극을 받아서 이 아군에서 적군으로 바뀌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15년에서 20년 전부터 시작을 합니다. 굉장히 무섭죠.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15년 전부터 20년 전부터 이런 일들이 조금씩 가다가 어느 순간 빵! 인지 기능이 저하되기 시작하는데 이때 우리는 이때도 안 가죠, 사실은. 병원에 갈 때는 요때 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지금 아주 불행하게 많은 그런 치료제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리고 정말 좀 불행한 거는 치매라는 건 한 가지 요인이 아니라 다각적인 요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하나의 요인을 제거해도 치매가 완치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많은 제약사들이 우리가 아는 파이자 이번에 뭐 우리 백신 때문에 엄청 유명한 그런 파이자죠. 잔슨 바이오젠, 로슈, 제넨테, 엘라이릴리 우리가 아는 그런 굴지의 제약사들은 치매 치료제 개발에 아주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이게 뭐냐면은 A베타 단백질이 단백질이거든요. 얘들은 아미노 애시드 이제 시퀀스가 있는 건데 각각의 아미노 애시드 시퀀스를 잡아서 없애는 그런 항체를 개발하는 그런 도식표예요. 뭐 파이저도 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고 근데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데 이게 몇십 년 했거든요. 아주 많은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근데 작년에서야 겨우 첫 번째 치매 치료제가 FDA 승인을 받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했냐면은 바이오젠이라는 회사에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이 바이오젠이 작년에 에두헬름이라는 이 치매 치료제 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A베타 단백질을 잡아서 없애는 그런 항체예요. 그런 치매 치료제죠. 그 사실은 내가 그 A베타는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 뇌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없는 게 중요한데 그 항체 그걸 잡는 항체거든요. 이걸 발표를 합니다. 전 세계가 어떻게 됐을까요?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바이오젠이 자기가 항체가 FDA 승인받은 거를 발표한 날인데요. 이 회사의 주식이 이때 뭐 30%를 치솟는다고 합니다. 원래 이렇게 바이오젠 주식이었다가 이 아두헬름, 이 알츠하이머 치매 항체의 임상이 조금 잘못됐다 했더니 확 떨어졌다가 승인을 받으니까 다시 확 올라가고.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이 바이오 시장을 쥐었다 폈다 하는 게 이 하나의 치매 치료제가 이제 시장의 마켓에 나오게 되면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게 굉장히 큰 난제거든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우리가 21세기에 정복되지 않는 게 우주와 뇌라고 할 정도로 뇌 자체가 굉장히 큰 미지의 세계인데 치매도 제가 오늘 좀 설명을 저는 이제 간단히 드리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 이홀 동창 선배님들 그다음에 친구들이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모르겠으나 제가 쉬워 보여도 이 안에는 진짜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런 스텝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가장 힘든 거는 나를 공격하는 세포가 원래 내 세포였던 거, 내 편이었던 거죠. 근데 그거 어떻게 다시 내 편으로 돌리느냐. 그리고 내가 어떻게 약해진 브레인 안에 있는 혈관, BBB를 튼튼하게 하느냐. 이런 것들이 큰 관건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굉장히
굉장히 많은 그런 이제 회사들이 이제 아주 활발히 하고 있고, 이 AD 브레인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아주 많은 뭐 옥시데이티브 스트레스, 미토콘드리아가 뭐 기능이 저하되고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고, 근데 AD를 예방하려면 제가 빨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 뇌 안에는 이 쓰레기를 잘 청소하는 림프가 있다는 게 최근에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연구에 의해서 그 CSF, 우리 뇌척수액이 이 뇌 밖에 이렇게 딱 이렇게 싸고 있는데, 이 뇌척수액이 쓰레기를 딱 잡아서 밖으로 빼줘요. 근데 이 뇌척수액이 언제 잘 이게 circulate 순환을 하느냐 하면은 잠을 잘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을 잘 주무셔야 됩니다. 그래서 잠을 굉장히 중요한 팩터다. 근데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 사실 좀 잠을 잘 못 자는 사람이라 사실 걱정이 되는데, 최대한 잠을 많이 주무셔야 돼요. 그래서 적어도 6시간에서 8시간의 아주 충분한 수면을 취해 주시는 게 AD를 예방하는 그런 중요한 스텝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그 이상하게 아이 디지즈, 안구 질환하고 AD가 연관이 있다는 그런 하버드 결과도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은 게 이제 AD 환자 연관이 있다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브레인 임뮨 환경, 즉 면역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AD 온셋에 그런 결과들이 요즘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건강한 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그런 쪽에 이제 많이 포커스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 관계상 제가 좀 빨리 마무리를 드리면요, 이 모든 이제 영역들을 저희가 이제 아주 마이크로 스케일부터 머크로 스케일까지 다 보게 되는데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신경세포 수준, 이 진짜 싱글 세포 수준부터 싱글 혈관까지 연구를 하면서, 이게 여기가 보는 이 초록색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마이크로글라이아예요. 근데 이 마이크로글라이아가 인저리가 있을 때는 이렇게 확 움직이거든요. 왜냐 여기를 리페어 하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저희 연구실에서 지금 수행되고 있는 연구 중에 하나이고, 이것이 저희 연구실에서도 치매를 가지고 있는 유전자 조작쥐가 있어요. 근데 보시면 이제 A베타 단백질이 가운데 있고, 여기 보시면 여기 마이크로글라이아들이 빨간색인데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이 A베타 단백질을 이게 분리해서 없애려고.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희 연구실에서는 이런 식으로 셀룰러 레벨과 이제 전 시스템 레벨까지 연결지어서 하는데, 진짜 빨리 이런 치매 치료제를 개발하고 싶은 게 저의 꿈이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은 저는 이제 치매 치료제를 포함한 다양한 뇌질환 치료를 개발하는 데 전념을 하고 있고요. 사실은 오늘 제가 소개해드렸던 이런 것들이 요즘에 아주 핫 트렌드예요. 여러분들이 사실은 동창 선배님들, 친구들이 이 얘기들을 진짜 뇌과학자한테 하더라도 굉장히 업투데이티드 된 최근의 연구 동향이기 때문에 결코 정말 그 굉장히 좀 자부심을 가지고 얘기를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 지금 퇴행성 뇌질환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기초적인 기전 연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턱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 너무 재밌으셨죠? 네, 이렇게 어려운 뇌과학 분야를 정말 쉬운 용어로 또 이렇게 잘 설명해 주신 우리 서민아 박사님한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한 뇌를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네, 일단 잠을 충분히 주무시고, 그 다음에 2월 연합회와 항상 함께 재미있게 생활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월 강의에 이어서 2월 강연을 잠깐 소개해 드리면요. 2월 강연자도 대단하신 분입니다. 양선희 박사님이시고요. 현재 중앙일보 대기자, 작가님이시면서 또 건강한 집밥 연구가 이면서 최근에 소식을 좀 전달하면은요. 또 서울대학교의 교수님으로 임용이 되셨습니다. 예, 이분과 또 2월 특강을 준비하겠는데요. 오늘 이렇게 강연이 진행되는 사이에 또한 48분이 지금 또 참여를 해주셨군요. 네, 다음에는 더 많은 분과 함께 하기를 기원하면서 여러분
잠깐만 화면을 잘 키워주시면 어떨까요? 켜주시고요. 그리고 또 첫 번째 우리 특강 세미나 시간이라 단체 사진을 한번 찍고요. 회장님 인사말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 열어주시고요. 제가 이렇게 모습들을 보니까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강연해 주실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야든 좋습니다. 인문사회, 그다음에 예술, 어느 분야든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자원 재능 기부, 약간의 소정에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드리지만 재능 기부로 또 좋은 강연을 해주시면은 좋겠고요. 신청은 저희 사업부와 아니면 이월연합회 임원님들한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화면 다 켜주시고요. 총무님께서 그러면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건강한 뇌를 가진 표정을 좀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됐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회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오늘 너무나 어렵고 그 힘든 뇌를 그냥 너무 쉽게 25년 동안 연구한 거를 주인은 그냥 한 4, 50분 앉아서 너무 쉽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한데요. 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돼서 아주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잠을 잘 자야 된다는데 이제 오늘부터 가서 자면서 안 일어나려고 그래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라니까 2월 연합회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 안 받고 잘 끌어갈 수 있을지 우리 다 같은 공통의 관심사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 2월 연합회 인재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2월 연합회가 이 조직이 된 게 아주 우리한테는 굉장히 큰 행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애써주신 서민아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너무 아쉽네요. 우리 다음 달에 다 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우리 안녕하면서 인사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혹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신 분 있나요? 이런 기회가 자꾸 올 것 같지 않은데 네, 마이크 혹시 열어주세요. 서민아 박사님께 질문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좀 몇 분만 받아볼게요. 저도 하나 질문하고 싶은데요. 아까 그 원인 중에 잠 못 자는 거, 이제 수면 부족 이런 걸 말씀하셨는데, 네. 외부 충격으로 인해서 뇌를 이렇게 머리를 부딪혀서 왜 머리가 붓고 멍들고 그러는 것도 손상의 원인이 될까요? 그 BBB의 손상 원인으로서?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제 만약에 외상이 이제 어느 정도에 따라 그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요. 그냥 단순하게 멍이 드는 정도는 괜찮을 것 같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 뇌외 손상 환자라고 해서 이게 분류가 되어질 정도, 의식을 잃는다거나 아니면 진짜 심해서 어떤 혈관이 퍼진다거나 했을 때는 당연히 영향을 받죠. 근데 그냥 한 번 정도 이제 타박상 정도로 끝나게 되면 그렇게 심각한 영향을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자꾸 생활 중에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자꾸 머리를 부딪히게 되는 것 같아요. 어디 싱크대 모서리 같은데 위에 안 보이니까 갑자기 벌떡 일어나다가 부딪히고 네. 그러는 경우들이 자꾸 생기는데 그것도 이제 모든 그런 신경 반응 속도가 느려져서 그런 건지. 네, 저도 잘 그러는데요. 근데 네. 진짜 말씀드린 대로 의식을 잃거나 뭐 이럴 정도가 아니면 그 정도는 좀 걱정을 그렇게 크게 하시지는 않으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물론 뭐 뇌라는 것이 사실은 뇌 이렇게 우리 두개골 안에 있기 때문에 뭐 나오면 굉장히 연약한 기관이에요. 연두부 같거든요. 근데 이 뇌를 이제 두개골이 감싸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탄탄하게 지금 보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심하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 수면 무호흡증으로 아, 인해서 네. 뇌혈관이 많이 수축되어 있는 경우 음. 그것도 영향을 받지 않을까요?
그 경우에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 경우는 제가 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중요한 부분이 될 수가 있어요. 특히 수면 무호흡이 되면은 산소가 뇌로 전달되는 게 사실은 끊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뇌세포는 어떻게 보면 막 성질이 굉장히 급한 애예요. 얘들은 막 푸르륵 이렇게 일을 하고서 산소를 받아야 되는데 그 참을성이 되게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산소가 공급되는 기간이 조금 짧게 되면은 바로바로 손상을 받습니다. 그래서 수면 무호흡, 그러니까 사실은 코를 많이 고신다거나 이러신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그런 수면 무호흡증이 있으시면 사실은 우리가 REM 수면이라고 해서 굉장히 딥한 수면을 해야지 잠이 잘 잤다는 기분이 드실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해를 받기 때문에 수면 무호흡증은 좀 병원에 가셔서 좀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분 있으신가요? 질문 하나만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너무 잘 들었고요. 아직까지도 슬프게 약이 1개 정도밖에 승인이 안 됐다 그러는데 왜 우리 속에 민간으로 호두를 먹으면 좋다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근데 박사님이 추천해 주실 만한 우리 모두가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과학적으로 입증된 음식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냥 사실은 뇌에 특별하게 좋은 그런 이제 그 음식은 따로 없고요. 근데 말씀드린 뭐 것처럼 아까 제가 오메가3나 뭐 네네네, DHA나 이런 맞습니다. 거면 맞습니다. 예. 그거는 아주 좋고요.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그런 AD의 그런 그 영향 중에 하나가 생활 습관, 그 중에서도 식습관, 그 다음에 어떤 다른 병, 즉 심혈관 질환이 굉장히 중요한 원인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메가3라든가 이런 호두에서 나올 수 있는 호두나 우리가 좋은 그런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등 네. 푸른 생선.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기본적으로 혈관은 다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드시면 뇌도 좋고 특히 면역, 그 염증 수치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염증을 낮출 수 있는 그러한 녹황색 채소라든가 이런 것들이 사실은 뇌에도 똑같이 좋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런 거는 비비비에 상관없이 다 몸에 그냥 다 흡수가 되고 그렇게 되나요? 아니죠, 아니죠. 그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네. BBB를 통과해서 뇌로 직접 가지는 않고요. 네. 대신 그 아이들이 혈관을 원활하게 이제 혈액이 순환되게 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네. 혈액이 네. 잘 순환되면 뇌도 사실은 다 따라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네. BBB 안으로 뭐가 들어가면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 게 이거는 아니고 BBB는 예. 뇌를 지켜주는 첫 번째 파수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걸 뭐 통과해서는 다 나쁩니다, 거의. 그러니까 뇌에 직접 뭘 하는 거는 다 아니고 몸 자체가 건강해져야 되는 그렇죠.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혹시 저 있으신가요? 한마디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 네. 저기 그 전자파 있잖아요. 특히 그 휴대폰을 이제 많이 사용하고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뭐랄까 휴대폰을 머리맡에 두고 음악도 듣고 저 같은 경우는 전화가 올까 봐 해외 애들이 있다 보니까 자는 자리 항상 휴대폰을 놓고 자거든요. 근데 그게 안 좋다라고 하는 그런 아티클이 가끔 나오잖아요. 근데 그게 네네. 정말 연관이 있는 건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네,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사실은 요즘에 그 이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약 같은 이제 예를 들면 화학적 약품이죠, 항체라든가. 근데 요즘에 전자약이라는 개념도 나오고 있어요. 전자약이라는 건 무엇이냐면은 이미 그 파킨슨 환자나 뇌전증 환자에선 쓰고 있는 건데 전기 자극을 뇌에 전달을 하게 되면 그게 좋은 효과를 나올 수 있는 게 전자약이거든요. 그 소리는 무엇이냐면은 전기 자극이 뇌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전기 신호가. 근데 이 휴대폰에서 나오는 이 전자파가 뇌 두개골을 뚫고 뇌 안으로 들어갈 정도의 강한 세기냐? 여기에는 논란이 굉장히 많아요. 설왕설래한 게 굉장히 많고 저희가 롱텀 스터디가 아직 안 돼서 정확하게 말씀은 못 드리겠으나 사실은
그렇게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제 느낌은. 왜냐하면 전자약이라는 게 이미 다 상용화가 되고 이게 전기 자극 아니면 자기장을 만드는 자극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활성이 된다는 얘기는 뇌가 거기 영향받는 거거든요. 근데 전자파에 계속 노출된다. 그거는 저는 좋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되도록이면 잠을 주무실 때 핸드폰을 좀 멀리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네, 그런 질문 없으시면 여기서 저희 첫 번째 그 2월 총연합회 세미나 시리즈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